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TV를 근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정치 중심으로 하던 방송에서 이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한반도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탈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방송을 하실 분은 김해에 있는 인제대 제통일학 박사 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이시기도 하셨던 진희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관입니다. 전 사실 오늘 이게 1년 만에 하는 방송이신 줄 모르고 같이 얘기하면서 트럼프 시대 이야기는 한번 다루면 좋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참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많이 궁금했고. 일단 8월 18일 날 지난해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전당대회 와중에 이제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뭐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의 열성적인 분들을 마치 공격하는 듯한 그 언사를 써갖고 그래서 당원들이 무척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40년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했던 발언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그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방송이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다시 시작하는 정봉주 TV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빌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셨던 분들께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방송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거 갖고 또 공격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난장판 진흙탕 싸움에 또 교수님까지 끌어들이게 돼서 또 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틈 날 때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시간 될 때마다 사과하듯이 저도 상처 입은 당원분들께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사과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좀 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님 덕분에 제가 올 1월에 인제대학에서 통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 인터뷰에 달린 댓글에 보니까 그러면 나도 가서 박사 그냥 딸 수 있겠네 이런 식의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도 정봉주 의원님도 지금 7년여 만에 10년이에요. 10년 2016년이니까 2016년이니까 거의 햇수로 10년 만에 어렵게 받으신 건데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느닷없이 박사를 했어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는데 제가 석사가 3개입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했고요. 이제 그건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했고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사를 했기 때문에 가면은 박사 주냐 하는 분들은 저하고 일단 15분, 20분 정도 토론해서 저를 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교수님하고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짧게 방송을 합니다. 한 20분 방송을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기록 중에 1950년 이후에 연도와 월과 날짜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아마 틀리는 게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네이버 신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진희관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대체로 정확하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북한에 관한 실정을 어떻게 그렇게 그 정보를 알게 됩니까? 이 정보 소스를 좀 한번 말씀해 주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자료도 많지 않고 또 북한 원문은 특수자료실이라는 곳을 찾아가야만 볼 수가 있는데 특수자료실은 통일부 자료센터 광화문 우체국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거기나 일부 있고 일부 대학에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오픈된 곳도 많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도 노동신문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노동신문은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부터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우리 학교 우리나라 도서관에 들어오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일본에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회원제로 기관들이 구입을 해서 물론 이제 회비가 비쌉니다만 저희는 또 그런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얻어서 보고, 그러니까 PDF 파일로 노동신문 자체를 저희 컴퓨터에서 매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불법이 잘 아니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우리로 치면은 9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의 20시 보도 이거를 보통 하루 지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선중앙통신 20시 보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뉴스가 길질 않아요. 한 20분에서 25분이고. 그게 유튜브에 노출이 돼 있나요? 네.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친북 인사나 기관에서 올리는 건데 자꾸 통제하다 보니까 조금씩 주소를 바꾸긴 하는데 거의 항상 그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걸려 있어서 그런지 거의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럼 전날 뉴스를 바로바로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고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걸 이제 뭐 저장해서 확산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되지만 개인이 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볼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어제 북한의 초등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부터 또 경제 분야별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됐는지, 지금 당 중앙은 어떤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지.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 그러니까 20 곱하기 10, 뭐 20개 지방에 뭐 10개씩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발전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고 일기예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그 방송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CG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김정은 시대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일기예보 보면은 우리나라 그 M 방송, K 방송, S 방송 이런 데서는 일기예보를 그 캐스터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아주 새롭고요.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교수님께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에 지금 주재원으로 들어갔거나 북한 대사관의 주 평양 해외 대사관 그분들이 SNS에다가 뭐 계속 글이나 사진을 올린다는 말씀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그 직원이 SNS에 많이 올려가지고 트윗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방송에서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이름도 많이들 알려줬었죠. 그때 자카파커라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사관도 평양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사도 아마 전직이 평양 주재 대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 대사분이. 그리고 언론인들은 주로 평양은 주로 주재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북경 특파원들이 사안이 생겼을 때 평양을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분들은 이제 최소한 몇 명씩 평양에 몇 년간 상주하면서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터넷이나 다른 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주재하는 해외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잖아요. 접근이 되나요? 인터넷에? 평양에서? 지금 대사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인터넷 접속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월드와이드웹 라인에 접근이 안 되고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그렇죠. 북한 내부망으로만 그 북한 내부망으로도 굉장히 볼 거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김일성 대학 홈페이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기관 대학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고. 교수님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저는 들어갈 수 없고요. 아니, 저는 이제 북한에 김책대학 갔을 때 거기서 직접 우리 인제대학교 주소를 한번 쳐봤죠. 역시 연결이 안 됩니다. 인터넷은 안 되고 인트라넷은 되고. 북한에도 일부 기관, 정보기관은 물론이겠거니와 이제 일부 과학기관하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인터넷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여기 사이트에 이러한 항목을 내가 보고 그걸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오겠다. 그러면 승인을 받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것만 보고 돌아와야 되는, 옛날 우리 특수자료 보러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고 그 외에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국경지대 두만강 압록강 접경 거기는 중국의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다 통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쪽에서 아마 방해 전파를 할지 어떨지 그거는. 광고가 꼭 중요하니까 광고는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갖고는. 예, 한 3개월 정도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금강산에 가서 지금 북에 살고 있는 우리 사촌형, 사촌형이라 그러면 말은 형이지만 거의 아버지 뻘이죠. 우리 어머니하고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만나고 간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촌형 이름을 대면서 거기 아들이다. 그러면서 돈을 좀 보내줘라. 그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압록강 주위에서는 손전화가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손전화. 손전화가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바로 국정원에 신고를 했죠. 그분들이 그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돈이 넘어가면 브로커 한 3분의 1 띄고 당에서도 좀 가져가고 본인도 좀 쓰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보내줘도 크게 뭐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나 이게 뭐 수십만 불씩 가는 게 아니니까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도 뭐 다 이렇게 불법으로 저희가 법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진 못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휴대폰이 전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브로커들이 갖고 있다가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가 가진 경우도 있고 또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에게 전화기를 전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안부 인사 전화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지역마다 잘 터지는 곳은 집에서도 전화가 가능하고 또 안 되는 경우는 그 일대에 잘 터지는 지역들을 아세요. 어떤 봉우리 어디 중턱쯤 가면 잘 터진다.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안보 전화 한다든가 뭐 언제는 꼭 전화 꼭 받아라 그래서 그때 정해진 시간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보낸다든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그 수수료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전화에 통화를 하면서 돈을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남측의 가족하고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모바일 기능까지 결합된 그런 전송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에서 그 아주 상류층 자제가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탈북을 해갖고 그 10대 때 탈북을 했고 여기 갖고 우리나라 대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커를 통해 계속 생활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라 그러면서 여기서 자주 통화를 한대요. 북에 있는 부모하고. 탈북민이 이제 3만 명 시대를 넘었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부터 또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요. 탈북민 3만 몇천 명 중에 유학을 목적으로 온 젊은 친구들이 적어도 한 1, 2천 명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종합대학을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군에서 한 1등 정도, 군이라는 건 리가 한 20개 정도 되는 데서 이제 1등 정도 해야 평양에 있는 종합대학은 몇 개 안 됩니다. 김일성대학, 김책대학 대표적으로 이렇고 몇 개 되지 않는 종합대학을 갈 수 있고 리과대학 같은 천재들 가는데 리과대학이라고 해서 거기는 수학과학 천재들이 가는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뭐 한 명 정도가 우리로 치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지역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뭘 탄원한다고 하는데 뭐 탄광이나 아니면 농장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 탄원해서 난 여기로 가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공부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 현장에서 일해서 빨리 당원이 되고 출세하는 케이스 예.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을 가는 게 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 2천 명이 유학 목적으로 내려왔다라는 뭐 자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분이 좋으면 뭐 이렇게 평양에서 가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면 탈북을 해서 중국을 간다든가. 근데 중국에선 체류가 이게 불법 체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면은 제일 안전하거든요. 한국은 우리 국민을 준해서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임대주택과 최저 생계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 학비는 면제잖아요.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50%를 대줍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는 가족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북한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유학 갔으면 그 가족들은 안전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자식이 남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북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지구에 떠들고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에 있는데 중국에 가 있는지 그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뭐 불기에 객이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실종으로 처리가 북한 정보기관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될 사람이면은 뭐 당연히 알겠죠. 근데 정보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인물이라면 그 정도 인물이라면 이미 북에서 충분히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그들이 여기 와서 북한 이름 쓰지 않잖아요. 다 새롭게 이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 노출 안 하고. 그래서 탈북민들께서도 방송 출연하실 때 보면 노출하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뒷모습이 나오게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그래서 얼굴을 좀 감추죠. 아니면 완전히 멋지게 성형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바꿔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알게 될 경우 남측에 와 있는 경우를 알게 될 경우에는 그 가족이 감시를 당합니다. 이제 감시라는 건 바로 뭐 이렇게 숙청당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뭐 숙청이라는 말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처벌을 숙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사용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모든 처벌이 다 숙청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좀 무섭게 표현한다고 숙청이라는 말을 쓴 건데 범법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친인척에 의한 죄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고요. 다만 사상범이라든가 심각성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추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자유롭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가설에 의해서 북한을 딱 그 잣대로 대고 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계라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데 사람 사는 세계가 다 똑같다는 건 윤석열 표현입니다. 그런 건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탈북민의 85%에서 90%가 평양이나 이런 아주 큰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경북도와 자강도 옛날엔 다 함경북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만강 접경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이 만나는 백두산이 있는 곳이 이제 양강도인데 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별히 더 추방돼서 지방으로 갈 그런 집안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어차피 변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추방하는 건 아니고 다만 감시를 받게 되는데 감시라는 건 24시간 감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회안전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 없나 남측에서 연락 혹시라도 왔나 그다음에 혹시 뭐 많은 돈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너무 풍족하게 쓰고 있나 그러니까 불법 외화죠 일종의 그런 게 있나 왜냐하면 그거는 외화도 외화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위화감 주고 특히 남측에 가족이 있는 그 북한 주민들 또 저 일본에 가족이 있는 제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처벌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천 명 정도가 유학 목적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추정을 하고 추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유학으로 왔는지는
북에서는 실상을 알기가 가족 아니고는 네. 실상을 알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실상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바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범법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무슨 특별한 법 그 위반상이나 이런 거보다도 많은 돈이 와서 좀 흥청망청 쓰게 되면 주위에 위화감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요시찰로 관리하는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걸 부모나 가족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물론 집안의 가정 아주 유명한 엘리트들이 그렇게 일을 벌이면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건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송을 시키긴 하는데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 뭐 심각하게 다루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소스 얘기만 해도 재밌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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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라무 탈모엔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